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업로드된 GTO 코알라의 핵심 강의 4편을 하나로 모은 합본입니다. GTO와 익스플로잇의 관계부터 UTG 오플레인지, 빅블라인드 방어, 그리고 에이스킹 운영까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각 강의는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프리플랍 전략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알라 강사입니다. 포커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마주치는 논쟁이 있습니다. GTO대로 치는 게 맞냐 아니면 상대에 맞춰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드락입니다. 오늘은 GTO, 익스플로이트, 그리고 노드락이 왜 필요한지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GTO로 친다는 건 뭘까요? GTO는 Game Theory Optimal의 약자로 게임 이론적 최적화된 전략이란 뜻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상대가 나를 쉽게 익스플로이트 하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전략으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리버에서 좋은 핸드일 때만 배팅하고 블러프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내가 배팅하면 그냥 강한 핸드로만 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블러프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리버에서 너무 자주 블러프한다면 상대는 가벼운 핸드로도 콜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럼 내 블러프는 계속 잡힙니다.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전략은 상대에게 공략당하기 쉽습니다. GTO는 이런 식으로 쉽게 공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밸류와 블러프, 콜과 폴드, 체크와 배팅의 비율을 균형 있게 섞는 전략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GTO는 바둑에서의 정석과 같으며 스타크래프트 저그 대 저그전의 12풀 같은 존재입니다. 구드론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12앞마당을 상대로도 따라가 볼 만합니다. 상대가 고수든 초보든 상대가 나를 분석하든 말든 내 전략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GTO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TO를 알아야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상대가 그 기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GTO는 출발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GTO를 알아야 익스플로이트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GTO가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면 왜 익스플로이트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전의 대부분의 상대는 GTO대로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대는 너무 타이트합니다. 버튼에서 오픈해야 할 핸드도 많이 버리고 빅 블라인드에서 방어해야 할 핸드도 많이 버립니다. 이런 상대를 상대로 우리가 계속 이론상 기본 사이즈와 기본 빈도만 쓴다면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가 너무 자주 폴드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블러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이 콜을 한다면 우리는 블러프를 줄이고 밸류 배팅을 더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리버에서 블러프를 거의 안 한다면 우리는 애매한 블러프 캐처를 과감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잇입니다. 익스플로잇이란 상대의 실수나 치우친 성향을 이용해서 GTO로 플레이했을 때보다 더 높은 EV를 얻으려는 전략 조정입니다. 상대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나도 그에 맞춰서 레인지와 운영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볼을 많이 내는 상대에게 가위를 많이 내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상대가 나는 좋은 핸드 아니면 절대 콜 안 해. 이런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러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많이 폴드하니까요. 반대로 상대가 나는 탑페어면 리버까지 절대 못 접어 이런 사람이라면 플러프를 줄이고 탑페어보다 좋은 핸드로 크게 밸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잇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익스플로잇은 그냥 쟤 왠지 약해 보여, 쟤는 느낌상 콜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스플로잇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 PC 같으니까 그냥 크게 쳐. 저 사람 루즈하니까 아무거나 콜해. 저 사람 타이트하니까 계속 밀어붙여. 물론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가 리버에서 너무 많이 폴드한다고 말하려면 그냥 한두 번 접은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상대가 플랍에서 얼마나 콜하는지, 턴에 얼마나 버티는지, 리버에서 큰 배팅에 얼마나 자주 폴드하는지, 쇼다운까지 갔을 때 어떤 핸드로 콜했는지, 어떤 핸드로 블러프했는지, 이런 정보가 쌓이면 상대의 성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플랍은 넓게 콜하는데 턴에서 많이 죽는구나. 아, 이 사람은 드로우로는 공격적인데 리버 블러프는 거의 없구나. 아, 이 사람은 프리플랍에서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파켓페어 같은 핸드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대를 보아야 익스플로잇이 제대로 됩니다.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되는 패턴을 근거로 한 전략 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TO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GTO를 알아야 상대가 어디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벗어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이 없다면 상대가 많이 폴드하는 건지 원래 그 정도 폴드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드에서 상대가 60% 폴드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많은 걸까요? 적당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걸까요? GTO 기준을 모르면 감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버 기준에서 원래 40% 정도만 폴드해야 하는 자리인데 상대가 60, 70% 폴드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스팟에서 오버 폴드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블러프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GTO는 기준선이고 익스플로잇은 그 기준선에서 벗어난 상대를 공략하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솔버 안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자 도구가 바로 노드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노드락이란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무슨 개발자 용어 같고 솔버의 고급 기능 같고 봐도 누르기 싫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드락은 상대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솔버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솔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는 이 자리에서 어떤 핸드는 체크하고 어떤 핸드는 배팅하고 어떤 핸드는 올인도 섞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균형 잡힌 전략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전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배팅을 거의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배팅만 씁니다. 어떤 사람은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탑에 오면 거의 안 접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스 X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상대는 이론대로 안 쳐. 이 사람은 이런 핸들들만 쓰고 이런 사이즈만 써.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드락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노드락은 상대 성향을 솔버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노드락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정 액션 빈도를 잠글 수도 있고 특정 핸드의 콜폴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스트리트별로 체크, 배팅, 레이저 빈도를 세밀하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흥미를 쉽게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딱 두 가지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가 어떤 핸드 레인지를 쓰는지 반영한다. 두 번째, 상대가 어떤 배팅 사이즈를 쓰는지 반영한다. 이것만으로도 노드락의 첫 단계는 충분합니다. 노드락은 GTO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GTO 솔버를 이용해서 상대의 비GTO적인 플레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나는 GTO를 안 본다가 아니라 GTO를 기준으로 상대의 실수를 입력하고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대응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화면을 보면서 노드락을 아주 간단하게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능까지는 가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핸드레인지 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핸드들을 주로 쓰는지 대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대가 해저업인데도 아무 핸드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파켓페어처럼 좋은 핸드 위주로 플레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버 안에서도 상대 레인지를 그런 식으로 좁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 레인지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상대가 원래보다 타이트한가, 에이스 X를 과도하게 좋아하나, 파켓 페어의 밸류를 높게 평가하나, 이 정도 성향만 반영해도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상대의 정확한 핸드레인지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성향이 있네.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좀 타이트하네. 이 사람은 상대를 잘 못 믿네. 이 사람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죽네.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플레이어 프로필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바꾸기를 들어간 다음에 커스텀 솔루션을 들어가 줍니다. 이후 프로필에서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프로필에 들어오면 GTO 위자드가 기본으로 세팅해둔 여러 플레이어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PC, 콜을 너무 많이 하는 콜링 스테이션, 굉장히 공격적인 매니악, 타이트하고 수동적인 니트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글래스 캐논이라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매섭게 공격하고 조심스럽게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공격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막상 상대가 반격하거나 압박하면 수비는 조심스럽게 하는 타입입니다. 즉 때릴 때는 세게 때리는데 맞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조심스러워지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본 프로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주 보는 상대라면 아예 커스텀 프로필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팽 사장이라는 상대를 자주 만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플레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잘 못 믿고 이미 팟에 들어간 칩이 아까워서 콜을 균형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대라면 여기 네 가지 값 중에서 콜 인센티브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값은 전부 0입니다. 0이라는 값은 상대에게 특별한 성향을 넣지 않은 기본 상태입니다. 상대가 특별히 콜을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폴드를 많이 한다거나 특별히 공격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상태죠. 여기서 우리는 0부터 최대 100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상대의 성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팽사장은 다른 액션은 비교적 균형에 가깝지만 콜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상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값을 다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벳 레이즈, 책 폴드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콜 인센티브에만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콜 인센티브에 30을 넣으면 이 플레이어는 콜이라는 선택지를 30% 정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버에게 이 상대는 콜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계산해줘 라고 알려주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매번 이 사람 성향이 어땠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내가 잘 아는 상대의 성향을 프로필 형태로 저장해두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단순히 감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 있는 익스플로잇에 가까워집니다. 내 의사결정에 명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베팅 사이즈 설정입니다. 실전 상대들은 이론처럼 모든 사이즈를 골고루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플랍에서 50%만 자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레이저면 팟 사이즈 이상으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리레이즈를 팟의 3배 이상 사이즈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가 실제로 자주 쓰는 사이즈만 남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플랍 배팅 50%, 레이즈 100%, 리레이즈 150%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보여드리는 노드락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가 어떤 핸들을 쓰는지 반영하고 상대가 어떤 배팅 사이즈를 쓰는지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솔버는 더 이상 완벽한 GTO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한 실제 상대에 가까운 조건으로 계산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른 뒤 결과를 보면 기본 GTO 전략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핸드는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지 어떤 보드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에이스-X와 브로드웨이 치우쳐 있다면 낮은 카드 보드에서는 상대가 덜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에이스-I, 킹아이, 퀸아이 보드에서는 상대 레인지가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노드락은 어렵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핸드 레인지와 배팅 습관을 솔버에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GTO와 익스플로잇의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실제 전략의 출발점인 프리플랍 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선 포지션, UTG의 오픈 레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알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UTG 오픈 레인지가 스택 깊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200BB부터 10BB까지 내려가면서 이전 뎁스에 비해 뭐가 빠지고 뭐가 새로 들어오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에 집중하며 같은 핸드여도 뎁스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이유를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200BB는 스택이 깊습니다. 그래서 UTG에서는 단순히 카드가 높다고 레인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킹 잭, 에이스 10, 퀸 10과 같은 오프수딧 브로드웨이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카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았을 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킹 잭으로 킹을 맞춰도 상대가 에이스 킹, 킹 퀸이라면 키커에서 밀립니다. 에이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를 맞춰도 상대가 더 높은 키커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탑페어가 됩니다. 이게 도미네이션 문제입니다. UTG 오픈에 대응하는 상대의 콜 레인지나 3벳 레인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수딧 브로드웨이는 200BB에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65 수딧, 54 수딧과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가 일부 섞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핸드들이 핵심 수익 핸드라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핸드들은 폴드와 오픈 모두 EV가 0 근처인 마지널한 핸드입니다. 여기서 EV가 0이라는 건 같은 상황을 장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수익도 손해도 거의 없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EV가 0.9라면 한 번 플레이할 때 평균적으로 0.9BB를 버는 선택입니다. 100번 반복하면 기대값상 약 90BB를 버는 선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EV가 마이너스 1.2라면 한 번당 평균 1.2BB를 잃는 선택이고 100번 반복하면 기대값상 약 마이너스 120BB가 됩니다. EV는 한 판의 결과가 아니라 같은 상황을 반복했을 때 나오는 장기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킹스 에이스 킹과 같은 필수 오픈 핸드와는 다릅니다. 87, 76, 65 수딧과 같은 핸드는 이걸로 큰 이득을 취하겠다라기보다 열어도 손해가 아니니 특정 빈도로 일부 섞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핸들을 섞을까요? 주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레인지 보호. 만약 UTG가 에이스킹, 킹킹과 같은 브로드웨이 핸드 위주로만 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보드를 만났을 때 너무나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986, 875, 764 같은 보드가 깔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UTG 레인지는 이 보드와는 맞지 않네. 오버페어나 오버카드 비중이 높겠다. 그러면 내가 세게 압박해도 되겠네. 그런데 당신의 UTG 레인지 안에 87, 76, 65 수딧과 같은 핸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UTG도 이런 보드에서 투페어, 스트레이트, 강한 드로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딥스택에서는 이런 핸드가 강하게 맞았을 때 큰 팟을 만들 수 있는 임플라이드 오즈도 생깁니다. 즉 이런 핸드들을 섞는 이유는 이 핸드 하나로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내 UTG 레인지 보호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87 수딧이 65 수딧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상황에서 GTO는 65 수딧을 더 선호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이건 65 수딧이 87 수딧보다 더 세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핸드 세기보다 레인지 안에서의 맞는 역할입니다. 87 수딧은 분명 좋은 핸드입니다. 그런데 UTG 레인지에서는 이미 잭10, 10-9, 98과 같은 핸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중간 보드를 커버하는 역할이 일부 겹칩니다. 또한 보드에 잭 10-9이 깔렸을 때 87은 스트레이트를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레인지에 있는 킹, 퀸 등의 더 높은 스트레이트에게 큰 팟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 수딧은 743, 652, 543과 같은 더 낮은 보드 쪽을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플러시나 상대 레인지와 겹치지 않는 스트레이트 등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87 수딧은 좋은데 역할이 조금 겹치고 65 수딧은 낮은 보드 커버라는 역할이 더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솔버가 65를 섞는 것은 65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UTG의 레인지에 빈 칸을 채워주는 기능이 더 분명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200BB UTG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킹잭, 에이스10, 퀸10, 잭10과 같은 오프스딧 브로드웨이는 높아 보여도 도미네이션 때문에 불편하다. 둘째, 87, 76, 65, 54와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는 핵심 수익 핸드가 아니라 열어도 손해는 아닌 입이 0 근처의 오픈이다. 셋째, 이 핸드들을 섞는 이유는 낮은 보드 커버와 레인지 보호 때문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200BB UTG에서는 당장의 핸드 세기보다 레인지를 활용한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100BB입니다. 아직은 딥스택입니다. 그래서 200BB와 비교했을 때 레인지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약 10콤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낮은 투기성 핸드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미들 수직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처럼 지금 당장 강한 힘은 부족하지만 보드와 잘 엮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핸드들을 영어로는 speculative hand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투기적 핸드인데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투기성 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100BB도 여전히 깊은 스택이지만 200BB만큼 낮은 수딧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가 큰 팟을 노릴 여유는 줄어듭니다. 즉 임플라이드 오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보드 커버용 핸드들이 일부 정리되고 레인지가 더 표준적인 UTG 구조로 가까워집니다. 중심은 4파켓 이상의 파켓 페어, 강한 ASX, 수딧 브로드웨이, 그리고 플레이어빌리티가 좋은 일부 수딧 커넥터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200BB에서는 낮은 보드 커버와 큰 임플라이드 오즈까지 신경 쓴다. 100BB에서는 그 여유가 약간은 줄어들고 더 단단한 표준 UTG 레인지로 정리된다. 이제 50BB 구간입니다. 100BB와 비교하면 몇몇 핸드가 다시 살아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잭, 일부 에이스10 오프수딧, 퀸9 수딧과 같은 핸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스택이 줄어들면서 핸드의 가치 기준이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딥스택에서는 낮은 수딧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처럼 보드와 강하게 엮였을 때 큰 팟을 노리는 핸드들이 아직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50BB로 내려오면 이런 투기성 핸드들의 임플라이드 오즈는 크게 줄어듭니다. 맞췄을 때 뒤에서 더 뽑아낼 스택도 줄고 SPR이 낮아지면서 플랫부터 리버까지 편하게 보면서 에코티를 실현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들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에이스잭이나 에이스10 오프수딕 같은 하이카드 핸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 핸드들이 갑자기 프리미엄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50BB에서는 100BB보다 스택이 얕아지기 때문에 깊은 스택에서처럼 애매한 탑페어로 아주 큰 팟을 잃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에이스잭의 장점이 엄청 커졌다기보다 단점이 딥스택보다 덜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또 에이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에이스스, 에이스킹, 에이스퀸과 같은 강한 에이스-X 조합을 일부 줄여주는 블라커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3벳이나 올인 압박이 나오면 포기해야 하는 핸드입니다.
다만 먼저 오픈했을 때 폴드보다 아주 근소하게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낮은 빈도로 레인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퀸9 수딧도 비슷합니다. 퀸9 수딧은 아주 강한 핸드는 아니지만 수딧 개퍼로서 플러시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이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수딧과 연결성이 조금씩 섞여 있는 핸드입니다. 50BB에서는 54, 65 수딧처럼 크게 맞아야 하는 핸드보다 퀸9 수딧처럼 즉시성 있는 요소와 플레이어빌리티를 함께 가진 핸드가 일부 더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100BB에서 50BB로 내려오면 낮은 투기성 핸드의 임플라이드 오즈는 줄어들고 하이카드 가치, 블라커, 탑페어 가치가 있는 핸드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50BB는 깊은 운영보다 즉시성 있는 핸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제 25BB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이 핸드 열어도 되나 였다면 25BB부터는 열고 나서 3벳이나 올인을 맞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25BB에서는 4파켓, 3파켓, 2파켓과 같은 낮은 포켓 페어와 54, 65, 76 수딧과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가 대부분 빠집니다. 이 핸드들은 깊은 스택에서는 셋,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맞췄을 때 큰 팟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그만큼 뒤에 남은 스택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픈 후 올인을 맞으면 콜하기도 애매하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성 핸드들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건 에이스 잭, 에이스 10 오프 수딧, 에이스 듀스 수딧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이스 X 수딧, 그리고 킹 퀸, 킹 잭, 퀸 잭과 같은 수딧 브로드웨이입니다. 25BB 레인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25BB는 보드 맞추로 가는 핸드보다 오픈했을 때 기본 기대값이 있고 블라커와 하이카드 가치 덕분에 얕은 스택에서 더 쓸만한 핸드가 추가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15BB입니다. 25BB와 비교하면 레인지가 한 번 더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건 낮은 파켓 페어입니다. 25BB에서는 5파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15BB에서는 5파켓이 거의 빠지고 6파켓도 거의 배제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5BB에서 5파켓으로 오픈했다가 뒤에서 올인이 들어오면 콜하기도 애매하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UTG에서 5파켓으로 바로 올인하기에는 뒤에 남은 플레이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5BB UTG에서는 낮은 파켓 페어가 정말 애매해집니다. 수딧 커넥터나 수딧 개퍼도 줄어듭니다. 템팔 수딧, 98 수딧과 같은 핸드들은 플랍 이후에 잘 맞춰서 운영해야 가치가 나는데 15BB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는 핸드는 더 명확합니다. 에이스 10 오프 수딧 이상, 에이스 5 수딧 이상, 퀸잭 이상급의 브로드웨이 콤보에 7파켓 이상의 파켓 페어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투기성 핸드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쌓을 수 있는 준비된 핸드들만 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10BB입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15BB에서는 5파켓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0BB에서는 4, 5, 6파켓과 같은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보입니다. 더 얕아졌는데 왜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들어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5BB에서는 낮은 파켓 페어로 작게 열었다가 올인을 맞으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콜하기도 어렵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다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10BB에서는 이 핸드들을 처음부터 올인으로 처리합니다. 즉 4파켓, 5파켓, 6파켓은 셋을 맞추러 가는 핸드가 아니라 선 올인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며 상대가 콜을 받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셔브 핸드입니다. 반대로 10BB에서도 여전히 오픈 폴드가 가능한 핸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9 오프 수딧, 에이스 67 수딧과 같은 핸드입니다. 이 핸드들은 처음부터 올인으로 밀어넣는 핸드가 아니라 오픈 폴드 성격의 핸드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EBB로 열 수는 있지만 뒤에서 강한 올인이 들어오면 폴드하는 핸드들입니다. 그럼 이런 핸드들이 10BB라는 얕은 스택에도 왜 여전히 오픈 레인지에 남아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에이스 블라커입니다. 내가 에이스를 들고 있으면 상대가 에이스, 에이스 킹, 에이스 퀸과 같은 강한 에이스 계열 핸드들을 가질 조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BB에서의 EBB 오픈 레인지가 약한 핸드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안에는 에이스, 킹스, 퀸스, 에이스 킹 수릿과 같은 강한 핸드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EBB로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올인으로 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에이스 9 오프 수릿, 에이스 67 수릿과 같은 핸드는 에이스 블라커를 가지고 있고 강한 핸드들과 같이 오픈 레인지 안에 섞이기 때문에 10BB에서도 오픈하는 핸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5BB에서 10BB로 내려오면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승부가 목적인 4파켓, 5파켓, 6파켓 같은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이스 9 오프 수릿, 에이스 67 수릿과 같은 핸드들을 에이스, 킹스 등과 더불어 EBB 오픈 레인지에 섞어주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10BB는 마지막 오픈 폴드 구간입니다. 동시에 선 올인 전략이 본격적으로 섞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스택, 모든 포지션의 차트를 전부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레인지를 외워야지가 아니라 뎁스별 레인지 변화를 보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200BB에서는 운영과 임플라이드 오즈, 100BB에서는 표준적인 UTG 구조, 50BB에서는 하이카드와 블라커 가치, 25BB부터는 3백과 올인 대응, 15BB에서는 투기성 핸드와 애매한 파켓 페어 정리, 10BB에서는 오픈 폴드와 선 올인이 함께 섞입니다. 결국 GTO 차트는 외우는 표가 아니라 상황별로 핸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전략 지도입니다. 오늘은 UTG 오픈레인지가 스택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UTG가 어떤 핸드로 오픈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빅블라인드에서는 그 오픈을 상대로 어디까지 방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튼이 오픈했고 내 카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폴드했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니 콜입니다. 반대로 에이스나 킹이 들어있어 괜찮아 보이는 핸드로 콜했는데 차트에서는 오히려 폴드하거나 3벳을 섞습니다. 이렇게 처음 빅블라인드 차트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낮은 수딧 핸드는 콜하는데 더 높아 보이는 오프 수딧 핸드는 폴드하고 같은 카드도 상대가 어느 포지션에서 오픈했는지에 따라 액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빅블라인드 대체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나요? 오늘은 빅블라인드가 왜 넓게 방어하는지, 상대 포지션에 따라 레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핸드를 콜하고 어떤 핸드를 3벳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빅블라인드가 넓게 방어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팟 오즈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토너먼트에 엔티도 오고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도 없어서 매 핸드 팟이 0BB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팟에 들어있는 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애매한 핸드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핸드를 폴드하면서 가장 강한 핸드인 에이시스만 기다리면 됩니다. 블라인드와 엔티는 플레이어들이 좋은 카드만 기다리지 못하도록 미리 팟에 칩을 만들어 놓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빅 블라인드는 이미 1BB를 낸 상태에서 상대의 오픈을 마주합니다. 엔티까지 있다면 팟에 깔린 칩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프리플랍에서 가장 마지막에 모든 액션을 보고 결정하기에 뒷사람의 스퀴즈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넓은 핸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는 상대의 오픈 포지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프리플랍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지만 포스트플랍에서는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는 특수한 포지션인 빅블라인드. 그럼 이제 UTG, 버튼,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상대로 빅블라인드 방어 레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건 100BB에서 UTG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화면의 초록색은 콜, 빨간색은 3벳, 파란색은 폴드입니다. UTG는 뒤에 남은 플레이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강한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14.7%, 7번 중에 한 번만 오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블라인드는 이에 대응하여 전체 핸드의 62.7%를 방어합니다. 빅블라인드는 홀덤 규정상 이미 1BB를 냈기 때문에 1.1BB만 추가하면 엔티가 포함된 팟을 놓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응의 대부분은 콜이고 3벳은 3.2%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추가하면 되므로 넓게 콜하지만 상대의 UTG 레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 강도의 핸드로 팟을 키우는 데에는 신중한 구조입니다. UTG 상대로는 약한 오프수디 퀸이나 잭처럼 탑페어를 맞춰도 더 좋은 키커에 지배되기 쉬운 핸드보다 플러시와 스트레이트, 셋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릿 핸드와 연결된 핸드가 선호됩니다. 빅블라인드 디펜스에는 카드의 절대적인 높이보다 상대의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레인지는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레인지에 해당하는 모든 핸들을 하나씩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 차트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파켓 페어는 방어합니다. 파켓 듀스부터 파켓 에이스까지 콜이나 3벳으로 전부 플레이합니다. 두 번째, 모든 수릿 핸드도 방어합니다. 에이스 듀스 수릿, 킹 듀스 수릿은 물론이고 가장 낮은 3, 2 수릿까지도 폴드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외워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오프 수릿 핸드입니다. 오프 수릿은 모든 핸드를 하나씩 외우기보다 파란색 홀드 구간이 시작되는 경계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트의 왼쪽부터 완전한 폴드 구간이 시작되는 핸드는 에이스 듀스, 킹 4, 퀸 8, 잭 7 오프 수릿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부끄럽지만 한국 스타일로 알리라는 카사노바가 마파 두부를 짜치게 먹었다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잭 7 바로 다음은 106과 96이 같은 층을 유지하고
제외하고 이후 경계가 한 칸씩 내려가는 계단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4개는 문장으로 기억하고 그 이유는 계단식 경계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트 전체를 사진처럼 통째로 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플레이하는 핸들을 전부 외우기보다 폴드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쉽고 실전적입니다.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고 차트를 꾸준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레인지의 경계선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리라는 카사노바가 마파두부를 짜치게 먹었다. 이번에는 버튼 오픈을 상대하는 100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UTG를 상대로 한 전체 방어 빈도는 62.7%였지만 버튼을 상대로는 78.8%까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핸들을 방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2에서 14.7%로 3배 빈도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버튼은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 두 명만 통과하면 팟을 가져갈 수 있고 플랍 이후 가장 좋은 포지션이기에 UTG보다 훨씬 넓은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상대의 오픈 레인지가 넓어지면 빅 블라인드 핸드의 상대적인 가치도 올라갑니다. UTG를 상대로는 더 좋은 키커에 지배되기 쉬웠던 약한 에이스 X와 킹 X도 버튼의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는 앞서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추가로 GTO가 추천하는 버튼의 오픈 사이즈는 UTG보다 조금 큽니다. 버튼은 프리플랍에서 남은 상대를 압박하고 포스트 플랍에서도 포지션의 강점 때문에 UTG의 2.1BB보다 큰 2.5BB의 오픈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빅블라인드가 내야 하는 칩은 더 많아졌지만 상대의 레인지가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이것은 빅블라인드 디펜스에서 파도즈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레인지로 오픈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벳도 같은 이유로 증가합니다. UTG를 상대로는 콜에 머물렀던 브로드웨이 파켓 페어가 버튼의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는 밸류 3벳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버튼의 오픈 레인지에는 3벳을 받으면 계속 플레이하기 어려운 약한 핸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3벳으로 미리 압박하는 거죠. 빅블라인드는 블러커를 가진 에이스 X, 킹 X, 여러 수릿 핸드를 활용해 버튼의 약한 핸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프리플랍에서 폴드시키고 에코트 실현을 차단합니다. 정리하면 버튼을 상대로는 단순히 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넓고 약한 레인지를 상대로 훨씬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번에는 스몰 블라인드의 스탠다드한 3.5BB 레이즈를 상대하는 100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버튼을 상대할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빅블라인드가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어 빅블라인드는 자신의 에쿼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어 빈도는 버튼 상대의 78.8%에서 72.5%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이유는 스몰 블라인드의 레이즈 구조와 오픈 사이즈에 있습니다. 버튼은 여전히 전체 핸드의 약 54%의 넓은 레인지로 2.5BB로 오픈합니다. 반면 스몰 블라인드는 많은 핸드를 림프로 플레이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구간만 3.5BB 레이즈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레이즈 레인지는 10%가 채 되지 않는 강하게 압축된 레인지입니다. 10번 중 1번 미만으로 오픈한다는 소리죠. 블라인드는 버튼보다 강한 레인지를 상대하면서 홀을 위해 더 많은 칩까지 내야 합니다. 버튼 오픈에는 1.5BB만 추가하면 됐지만 스몰 블라인드 레이즈에는 2.5BB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도 22.6%에서 30.8%까지 올라갑니다. 유독 이번 화에서 에쿼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기회에 저와 함께 에쿼티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쿼티란 현재 시점에서 상대가 가질 수 있는 핸드의 범위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보드를 고려했을 때 쇼다운까지 갔을 경우 내가 팟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지분을 뜻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에쿼티에 대해 정말 쉽게 말하면 현재 에쿼티가 60%라면 지금 상태에서 상대와 나의 모든 액션을 체크로 넘겨 쇼다운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0번 중 6번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팟에 대한 나의 지분이 60%라는 소리죠.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핸드 플레이하는 도중 갑자기 두 쪽이 다 쓰러져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쿼티대로 6대4 비율로 팟을 나눠 가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뚜뚜뚜뚜 잠시만요. 깜짝 이벤트입니다. 익힌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GTO 코알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뒤 저에게 1대1 채팅을 걸고 알라알라 코알라라고 보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선착순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정답은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알라알라 코알라입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 고정 댓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챙겨가시고 이제 에쿼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승리 확률이 30%이고 무승부 확률이 4%라면 무승부에서는 팟의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에쿼티는 32%가 됩니다. 승리 확률에 무승부 확률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스몰 블라인드 오픈에 대응하는 빅 블라인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팟은 약 5.63bb이고 빅블라인드는 2.5bb를 추가해야 합니다. 콜한 뒤 최종 팟은 약 8.13bb이므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는 2.5 나누기 8.13, 약 30.8%입니다. 다만 에쿼티가 30%를 넘는다고 무조건 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랍 이후에 폴드하면 내가 가진 에쿼티를 끝까지 실현하지 못할 수 있고 포지션이 있거나 포스트 플랍 플레이가 좋은 핸드는 같은 에쿼티를 가지고도 조금 더 높은 기대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내 핸드의 현재 에쿼티,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 그리고 그 에쿼티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 상황에서는 빅 블라인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 레인지가 버튼보다 강하고 콜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버튼을 상대로 콜했던 약한 오프수릿 핸드 일부가 다시 폴드로 빠집니다. 정리하면 스몰 블라인드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핸드를 플레이하지만 그중 상당수를 림프로 가져가기 때문에 3.5bb 레이즈 구간만 놓고 보면 버튼 오픈보다 훨씬 좁고 강합니다. 따라서 빅 블라인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레인지와 더 큰 사이즈를 상대하기 때문에 버튼을 상대할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방어합니다. 이제 스택을 100bb에서 25bb로 줄여보겠습니다. 스택이 얕아지면 포스트 플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칩과 배팅할 수 있는 스트리트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인플라이드 오즈와 포스트 플랍 운영의 비중은 감소하고 현재 에커티와 블러커, 3벳 이후의 올인 대응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UTG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100bb에서는 전체 핸드의 62.7%를 방어했지만 25bb에서는 73.6%까지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스택이 얕아졌는데도 오히려 더 넓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세한 오픈 사이즈 차이입니다. 100bb에서는 UTG가 2.1bb로 오픈했지만 25bb에서는 2bb로 오픈합니다. 빅블라인드는 1bb만 더 내면 플랍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팟이 약 4.63bb이고 콜한 뒤의 최종 팟은 약 5.63bb입니다. 따라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코티는 1 나누기 5.63, 17.8%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0번 중 18번만 이기면 된다는 소리죠. 두 번째 이유는 스택이 얕아지면서 포지션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0bb에서는 UTG가 포지션을 활용해 턴과 리버까지 여러 차례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포스트 플랍에 남는 칩이 줄어들면서 인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가 빅블라인드를 압박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듭니다. 빅블라인드는 여전히 포지션이 없지만 100bb만큼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플라이드 오즈는 감소합니다. 6호나 54 수릿 같은 낮은 수릿 핸드는 100bb에서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를 만들었을 때 상대의 탑페어나 오버페어로부터 큰 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뒤에 남은 칩이 적기 때문에 강한 족부를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수릿 핸드는 여전히 콜레인지에 남아 있습니다. 25bb에서는 깊은 스택에서처럼 큰 족부를 완성해 많은 칩을 얻는 가치보다는 저렴한 콜 가격과 수릿 핸드가 가진 추가 에쿼티,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나 백도어를 통해 에쿼티를 비교적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드 오즈에 크게 의존하는 낮은 수릿 커넥터의 가치는 일부 떨어지지만 비슷한 강도의 약한 오프 수릿 핸드보다는 많은 수릿 핸드가 방어 레인지에 남게 됩니다. 같은 핸드를 콜하더라도 100bb와 25bb에서 콜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액션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100bb에서는 UTG 상대로 3벳이 3.2%에 불과했지만 25bb에서는 3벳이 늘어나고 프리플랍 올인도 슬슬 등장합니다. 스택이 얕아지면 중간 파켓 페어와 강한 에이스 X처럼 현재 이미 상당한 에쿼티를 가진 핸드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갑니다. 에이스 X는 에이스 블라커를 통해 상대의 에이스 S와 강한 에이스 X 조합도 줄여줍니다. 또 25bb에서 7bb로 3벳 하면 이미 전체 스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게 됩니다. 플랍 이후 SPR이 급격하게 낮아지죠. 따라서 이 핸드가 3벳 할 만큼 강한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UTG가 다시 올인했을 때 콜할 것인지 폴드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25bb에서는 3벳 이후 올인을 콜할 핸드, 3벳 2 올인에는 폴드할 블러프 핸드, 콜로만 가져갈 핸드, 바로 올인할 핸드의 역할이 100bb보다 더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번에는 버튼 오픈을 상대하는 25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고 놀랄만한 레인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플랍 올인이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합니다. 버튼은 UTG보다 훨씬 넓은 핸드로 오픈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가 3bet 올인을 했을 때 버튼은 상대적으로 많이 폴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파켓 페어나 약한 에이스 X도 상대가 폴드하면 바로 팟을 가져올 수 있고 콜을 받더라도 승부해볼 만한 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인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에이스, 킹스, 에이스 킹과 같은 최상위 핸드는 바로 올인하지 않고 작은 3bet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에이스 퀸이나 에이스 책 오프수딧, 중간 파켓 페어와 일부 약한 에이스 X는 올인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강한 핸드보다 그보다 조금 더 약한 핸드가 더 자주 올인하는 것입니다. 에이스나 킹스는 버튼에 약한 핸들을 폴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3bet에 약한 에이스 X와 브로드 웨이를 남겨두고 추가 액션을 받아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반면 중간 파켓 페어나 오프수딧 에이스 X는 에코티는 충분하지만 콜했을 때 오버카드가 떨어지거나 보드를 놓치면 운영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인해 상대의 약한 핸들을 폴드시키고 포스트 플랍의 어려운 결정을 없앱니다. 수딧 에이스 X와 오프수딧 에이스 X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수딧 에이스 X는 너플러시 가능성이 있고 포스트 플랍 플레이어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콜만으로도 에쿼티를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수딧 에이스 X는 포스트 플랍 운영이 불편하기 때문에 에이스 블라커와 폴드 에쿼티를 활용해 올인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25BB에서는 단순히 어떤 핸드가 더 강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콜, 작은 3bet, 올인 중에서 어떤 액션이 그 핸드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스몰 블라인드의 3BB 레이즈를 상대하는 25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빅블라인드는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지지만 버튼 오픈을 상대할 때보다 전체 방어 빈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 스몰 블라인드는 많은 핸들을 림프로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강한 핸들을 3BB로 레이즈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는 더 강한 레인지를 상대하면서 2BB를 추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도 버튼 상대의 17.8%에서 무려 10%가량 올라간 28%까지 올라갑니다. 포지션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의 더 강한 레인지와 비싼 콜 가격이 그 장점을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차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에이시스와 킹스 같은 최상위 핸드는 상당 부분 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빅블라인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콜하더라도 SPR이 낮기 때문에 이후에 스택을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플랍에서 상대를 바로 폴드시키기보다 스몰 블라인드의 블러프와 약한 밸류를 포스트 플랍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반면 밸류와 보호가 모두 필요한 핸드는 작은 3bet을 사용하고 에코티는 있지만 운영이 불편한 일부 에이스 X와 파켓 페어는 바로 올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강한 핸드가 항상 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숏스택으로 진입하는 25BB 구간에서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죠. 상대의 약한 레인지를 남겨두고 싶은 핸드는 콜, 밸류를 얻으면서 상대의 에코티를 일부 차단하고 싶은 핸드는 작은 3bet, 포스트 플랍 결정을 없애고 싶은 핸드는 올인으로 나뉩니다. 10BB에서는 일반적인 작은 3bet이 전략적으로 어색해집니다. 2BB 오픈을 상대로 4BB나 5BB로 3bet하면 이미 스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게 되고 상대가 올인했을 때 폴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핸드가 좋은 팟 오즈를 활용한 콜, 폴드 에쿼티를 만드는 올인, 그리고 그냥 폴드로 나뉩니다. 10BB 차트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대하는 미니 레이즈는 각 포지션의 전체 플레이 레인지가 아닙니다. 10BB에서는 일부 핸드가 처음부터 오픈 첩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2BB로 레이즈한 구간만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2BB 오픈이라도 25BB와 10BB에서 레인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UTG의 2BB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25BB와 상대의 오픈 사이즈는 같지만 우리의 전체 방어 빈도는 73.6%에서 58.8%로 크게 줄어듭니다. 파도제는 같은데도 더 타이트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10BB UTG의 레이즈 레인지가 더 강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UTG는 일부 핸드를 처음부터 오픈숍으로 사용하고 강한 핸드와 빅블라인드의 올인을 유도할 핸드를 레이즈 구간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좋은 파도제를 받고 있지만 상대 레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수릿 핸드와 오프 수릿 핸드 일부를 다시 폴드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는 올인하지 않고 콜로 남겨두지만 킹스부터 여러 파켓 페어와 강한 에이스 X는 바로 올인을 사용합니다. 에이스는 콜린지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상대의 약한 핸드를 폴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이후에 스택을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킹스 이하의 파켓 페어나 강한 에이스 X는 올인을 통해 상대의 오버카드와 약한 핸드를 폴드시키고 현재 가진 에쿼티를 그대로 실현합니다. 작은 파켓 페어는 무조건 올인하지 않고 콜에 남습니다. 강하게 압축된 UTG 레인지에 올인하면 더 좋은 파켓 페어에게 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폴드시킬 수 있는 강한 핸드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0bp라고 해서 아무 에이스 X나 아무 파켓 페어나 밀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레이즈 레인지의 강도에 따라서 콜과 올인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버튼의 EBB 오픈을 상대하는 10bp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버튼은 전체적으로 넓게 플레이하지만 일부 핸드는 이미 오픈 샵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대하는 레인지에는 강한 핸드와 빅블라인드의 올인을 유도하려는 핸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오픈이니까 무조건 약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UTG의 EBB 오픈 레인지보다는 상대가 우리의 올인을 받았을 때 폴드해야 하는 핸드가 더 많습니다. 빅블라인드는 이를 이용해 에이스 X와 파켓 페어, 강한 브로드웨이로 더 적극적으로 올인합니다. 반면 에이시스는 상당 부분 콜로 남습니다. 바로 올인하면 버튼의 약한 핸들을 모두 폴드시켜 추가 밸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포스트 플랍에서 스택을 넣기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중간 파켓 페어와 강한 브로드웨이는 현재 에쿼티와 폴드 에쿼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올인 비중이 높습니다. 낮은 수릿 핸드와 일부 연결된 핸드는 올인보다 콜을 선택합니다. 올인하면 더 강한 핸드에게만 콜을 받을 수 있지만 1BB만 추가하면 플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콜의 기대값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BB 버튼 오픈을 상대할 때는 버튼의 전체 레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핸드가 바로 올인하고 어떤 핸드가 2BB 오픈에 남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스몰 블라인드의 EBB 레이즈를 상대하는 빅 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같은 EBB 오픈인데도 버튼을 상대로는 약 50.6%만을 방어하지만 스몰 블라인드를 상대로는 30% 증가한 약 80%까지 방어합니다. 방어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겁니다. 빅 블라인드가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스몰 블라인드의 레이즈 레인지 구성도 버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0BB에서는 SPR이 낮아 포지션의 가치가 많이 낮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에 있는 수많은 핸들을 폴드에서 콜로 바꿀 만큼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액션의 배분도 흥미롭습니다. 에이시스부터 잭스 같은 프리미엄 파켓 페어는 바로 올인하지 않고 상당 부분 콜로 남습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포스트 플랍에서 스택을 넣기 어렵지 않고 상대의 약한 핸드와 블러프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한 오프수딧 에이스 X와 킹 X, 2파켓과 3파켓 같은 일부 작은 파켓 페어는 올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핸드들은 가장 강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에 쓸 때는 운영이 불편하지만 블라커나 현재 에쿼티는 충분하기 때문에 올인으로 상대 에쿼티 실현을 차단하고 포스트 플랍에서의 어려운 결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수릿 핸드와 연결된 핸드는 포지션을 활용해 플레이할 수 있어 상당수가 콜에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 레인지는 강한 핸드는 올인하고 약한 핸드는 폴드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의 약한 핸드를 남겨두고 싶은 프리미엄은 콜, 운영은 불편하지만 블라커와 현재 에쿼티가 좋은 핸드는 올인, 플랍 이후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실현하기 좋은 핸드는 콜로 나뉩니다. 오늘은 빅블라인드가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는지 스택과 상대 포지션에 따라 살펴봤습니다. 100BB에서는 좋은 파도즈를 활용하면서도 수릿 여부와 연결성, 포스트 플랍 포지션, 에쿼티 실현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25BB에서는 인플라이드 오즈와 포스트 플랍 운영 공간이 줄어들면서 지금 당장의 에쿼티와 블라커, 3벳 이후 올인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0BB에서는 일반적인 작은 3벳이 거의 사라지고 좋은 파도즈를 활용한 콜, 폴드 에쿼티를 만드는 올인, 기대값이 부족한 폴드로 각 핸드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또 같은 스택과 같은 핸드라도 상대의 오픈 포지션과 오픈 사이즈, 오픈 셔브와 레이즈의 분리, 포스트 플랍 포지션에 따라 액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빅블라인드 디펜스는 차트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콜하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콜한 뒤 얼마의 팟을 놓고 경쟁하는지, 상대의 레인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 핸드의 가치를 콜과 3벳 올인 중 어떤 액션으로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차트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였던 빅블라인드 레인지도 어느 순간 하나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픈 레인지와 빅블라인드 방어의 구조를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프리플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강한 핸드 중 하나인 에이스 킹을 포지션과 스택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포커를 치면서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핸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쁜 쓰레기라고도 부르죠. 바로 오늘 다뤄볼 핸드 에이스 킹입니다. 딱 보면 정말 강해 보입니다. 에이스도 있고 킹도 있습니다. 상대가 오픈하면 3벳도 하고 싶고 스택이 적으면 그냥 다 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플랍에 에이스도 안 맞고 킹도 안 맞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핸드가 애매해집니다. 이거 강한 거 맞나? 에이스 킹인데 계속 밀어야 되나? 왜 좋은 핸드 잡고 맨날 어려워질까? 그래서 오늘은 에이스 킹을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GTO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볼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버튼일 때 그리고 내가 빅블라인드일 때. 스택은 100BB와 25BB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00BB에서는 에이스 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25BB에서는 에이스킹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포지션과 뎁스별 프리플랍 대처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에이스킹이라는 핸드의 정체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에이스킹은 분명히 강한 핸드입니다. 하지만 에어라인 킹스처럼 이미 완성된 핸드는 아닙니다. 플랍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에이스 하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에이스킹이니까 당연히 세게 가야지. 에이스킹이니까 끝까지 안 죽어야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에이스킹은 무조건 이기는 핸드라기보다 강한 에코티와 좋은 블로커를 가진 압박 핸드에 가깝습니다. 에이스킹이 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코티가 좋습니다. 상대의 넓은 오픈 레인지를 상대로 에이스킹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승률을 가집니다. 특히 상대의 브로드웨이 에이스 퀸, 에이스 책, 킹 퀸과 같은 핸드를 도미네이트합니다. 둘째, 블라커가 좋습니다. 내가 에이스나 킹을 갖고 있으면 상대의 에이스, 킹스 조합이 줄어듭니다. 이게 3벳이나 4벳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에이스 킹은 페어를 히트했을 때도 정말 강합니다. 플랍에 에이스나 킹이 떨어지면 탑 페어, 탑 키커입니다. 플랍 2페어 이상은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강력한 핸드이죠. 하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보드에 맞지 않으면 에이스킹은 그냥 에이스 하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프리플랍에서 에이스킹을 들고 스팟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100BB 구간에서 우리는 버튼이고 앞에서 오픈이 나온 상황입니다. 버튼은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언제든지 상대의 액션을 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킹의 가치가 훨씬 잘 살아납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디서 오픈했는지는 봐야 합니다. UTG가 오픈했는지 미들 포지션이 오픈했는지에 따라 상대 레인지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UTG 오픈에 대응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UTG는 2.1BB로 오픈하고 전체 오픈 빈도는 약 14.7%입니다. 대략 7번 중 한 번 정도 여는 겁니다. 즉 UTG는 아무 핸드로나 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이라고 해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이스킹 수딧과 에이스킹 오프 수딧이 갈립니다. 에이스킹 수딧은 100% 빈도로 3벳입니다. 수딧이라 너플러시 가능성이 있고 에이스와 킹 블라커까지 있어서 UTG 상대로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이스킹 오프 수딧은 콜 중심입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킹 옵숫은 약 63% 콜, 나머지 약 37% 정도 3벳이 섞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콜과 3벳의 EV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벳이 정답이고 콜은 틀렸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 선택이고 실전에서는 상대 성향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상대 UTG가 기준보다 넓게 오픈하고 3벳을 맞았을 때 과하게 폴드하는 타입이라면 에이스킹 옵숫은 3벳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UTG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3벳을 맞았을 때 강한 핸드로만 계속하는 타입이라면 에이스킹 옵숫을 전부 3벳으로 돌리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버튼 포지션을 살려서 콜로 가져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에이스킹 옵숫은 정답이 하나인 핸드가 아니라 상대에 따라 콜과 3벳을 적절히 선택하는 핸드입니다. 이번에는 100BB에서 미들 포지션 오픈을 버튼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미들 포지션을 로우잭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전체 오픈 빈도는 23.6%입니다. 아까의 UTG의 약 14.7%보다 조금 더 넓어진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에이스킹 대응도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에이스킹 수딧은 여전히 100% 3벳입니다. 그리고 에이스킹 옵숫도 대부분 3벳입니다. 로우잭은 UTG보다 오픈 레인지가 넓습니다. 그 안에서 에이스 퀸, 에이스 책, 퀸 잭 수딧과 같은 중간 포켓 페어, 그 안에는 여러 수딧 브로드웨이들과 중간 포켓 페어들이 들어옵니다. 에이스 킹은 이런 레인지 상대로 충분히 강합니다. 물론 에이스 킹의 플랫콜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미들 포지션이지만 실제로는 UTG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여는 사람이라면 일부 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값은 분명합니다. 100BB에서 로우잭 오픈을 버튼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으면 에이스킹 수딧도 3벳, 에이스킹 옵숫도 대부분 3벳입니다.
이제 25BB UTG 오픈을 상대하는 버튼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에이스킹은 100BB일 때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BB에서는 에이스킹 옵숫을 콜로 섞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콜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에이스킹은 여유롭게 운영하는 핸드가 아니라 프리플랍에서 압박하는 핸드입니다. 여기서도 에이스킹 수딧과 에이스킹 옵숫의 액션은 다릅니다. 에이스킹 수딧은 수딧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3벳 운영 비중이 더 높게 나옵니다. 플러시 가능성, 백도어, 에쿼티 유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이스킹 옵숫은 플랍 이후 운영력이 에이스킹 수릿보다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옵숫은 콜로 끌고 가기보다 프리플랍에서 더 강하게 압박하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25BB에서 에이스킹은 상대 오픈에 그냥 콜만 하는 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이스킹 수릿과 에이스킹 옵숫은 같은 에이스킹처럼 보여도 액션 구성이 꽤 다릅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3벳 운영, 에이스킹 옵숫은 더 강한 프리플랍 압박,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5BB에서 로잭 오픈을 버튼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UTG 오픈 때보다 에이스킹은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로잭은 UTG보다 오픈레이지가 넓기 때문에 에이스킹으로 압박했을 때 폴드 시킬 수 있는 핸드도 많아집니다. 먼저 에이스킹 수릿을 보겠습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콜이 없습니다. 기본은 3벳 운영입니다. 수릿이라는 장점 때문에 플랍 이후에도 운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수릿은 올인보다 3벳 운영 비중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제 에이스킹 옵숫을 보겠습니다.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역시 콜은 없습니다. 다만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에이스킹 수릿보다 플랍 이후 보드를 미스했을 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옵숫은 3벳 운영보다 프리플랍에서 바로 올인 압박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에이스킹을 들고 가장 어려운 포지션인 빅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버튼에서 에이스킹을 들고 있을 때와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을 들고 있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포지션입니다. 빅블라인드는 대부분의 오프너를 상대로 플랍 이후 포지션이 없습니다. 상대가 뒤에서 내 액션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에이스킹이라도 훨씬 더 신중하게 반격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빅 블라인드에서 상대할 때는 빅 블라인드가 포지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빅 블라인드 파트는 상대가 UTG 버튼, 스몰 블라인드일 때로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00BB에서 UTG 오픈을 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에이스킹이라도 에이스킹 수릿과 에이스킹 오프 수릿의 액션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먼저 에이스킹 수릿부터 보겠습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거의 대부분 3벳입니다. 대략 90% 이상이 3벳이고 콜은 아주 일부만 섞입니다. 포스트 플랍에서 수릿의 활용성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불리한 포지션에도 에이스킹 수릿은 UTG의 강한 레인지 상대로 공격적으로 팟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다릅니다. 대부분은 콜이고 3벳은 일부만 섞입니다. 대략 콜이 85%, 3벳은 15%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빅블라인드를 냈고 콜만 해도 플랍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스퀴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UTG의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포지션 없이 큰 팟을 만들기보다 콜로 방어하는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100BB에서 버튼 오픈을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차트상 아주 깔끔합니다. 에이스킹 수릿과 옵순 모두 100% 3벳에 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버튼은 원래 가장 넓게 여는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100BB 구간 버튼은 레이즈 비율이 5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잦은 빈도로 오픈합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오픈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에이스킹은 수릿이든 오프 수릿이든 버튼의 넓은 레이즈 상대로 충분히 강합니다. 여기서 콜만 해주면 버튼은 포지션을 가진 채로 너무 편하게 플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벳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왜 3벳 사이징을 13BB로 꽤나 크게 가져갈까요? 우리는 빅블라인드이고 상대는 버튼입니다. 즉 우리는 포지션이 없고 상대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 3벳을 너무 작게 하면 버튼이 좋은 가격으로 콜하면서 포지션까지 가진 채 플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빅블라인드에서는 버튼 오픈을 상대로 더 큰 사이징을 사용합니다. 특히 버튼이 2.5BB로 열었을 때 13BB 정도의 3벳은 포지션의 불리함을 보정하면서 압박을 주는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100BB에서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킹으로 맞이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결론은 깔끔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100BB에서 3.5BB로 오픈하고 오픈 빈도는 10%가 채 안됩니다. 버튼의 50% 넘는 레인지와는 완전 다르죠. 그런데도 빅 블라인드의 에이스킹 대응은 단순합니다. 에이스킹 수릿,
100% 3벳, 에이스킹 오프 수릿 역시 100% 3벳입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강력한 핸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3벳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빅블라인드가 포지션상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빅블라인드 상황에서는 플랍부터 OOP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상대할 때는 다릅니다. 빅블라인드가 콜을 하든 3벳을 하든 플랍 이후에는 항상 빅블라인드가 뒤에서 행동합니다. 즉 포지션을 잡고 있죠. 빅블라인드가 유일하게 포지션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이스킹은 스몰 블라인드의 강한 오픈레인지 상대로도 레인지 최상단에서 압박이 가능한 핸드입니다. 다만 3벳 사이징은 버튼 상대로 썼던 13BB보다 조금 작아진 11BB를 사용합니다. 버튼 상대로는 우리가 OOP였기 때문에 상대가 편하게 콜하지 못하도록 크게 압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빅블라인드가 포지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굳이 13BB로 크게 쳐서 상대를 완전히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11BB는 상대를 무조건 쫓아내는 사이즈라기보다 좋은 핸드로 팟을 키우고 포지션을 가진 채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이즈입니다. 이제 25BB 빅블라인드입니다. 여기서 에이스킹은 100BB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100BB에서는 포지션이 없고 플랍 이후 운영이 길게 남아 조심해야 했던 상황도 25BB에서는 스택이 얕기 때문에 프리플랍에서 압박하는 가치가 커집니다. 특히 버튼처럼 넓은 오픈 상대로는 에이스킹이 아주 강한 리스트드 핸드가 됩니다. 이번에는 25BB에서 UTG 오픈을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100BB일 때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100BB에서는 UTG 오픈 상대로 빅블라인드의 에이스킹 오프 수릿이 대부분 콜이었습니다. 그런데 25BB로 오면 다릅니다.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콜이 0%입니다. 이제는 받아주는 핸드가 아니라 맞받아치는 핸드가 됩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올인 48.6%, 7BB 레이즈 51.4%입니다. 거의 반반이란 소리죠. 차트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콜하지 말고 올인이든 레이즈든 공격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25BB에서는 콜로 천천히 에쿼티를 실현하는 것보다 프리플랍에서 바로 압박할 때 가치가 살아납니다. 에이스킹 자체의 좋은 에쿼티에 상대의 프리플랍 폴드도 동시에 유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BB 에이스킹 오프수릿은 일단 받아보고 보자였다면 25BB 에이스킹 오프수릿은 지금 바로 승부보자입니다. 실전에서는 더 단순하게 가져가도 됩니다. 에이스킹 오프수릿은 차트상 올인과 레이즈가 거의 반반입니다. 그 말은 곧 EV 값도 동일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OOP에서 플랍 이후 운영이 부담된다면 그냥 올인으로만 외워도 좋습니다. 에이스킹 수릿도 콜은 없습니다. 다만 에이스킹 수릿은 올인 대신 7BB 레이즈 100%로 나옵니다. 플랍 이후 플레이어빌리티가 좋아서 팟을 천천히 키우고 플랍 이후 운영 가치를 남기는 쪽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25BB에서 버튼 오픈을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이한 상황입니다. 직전 UTG 오픈과 가장 큰 차이는 상대 레인지의 넓이입니다. UTG는 강한 레인지로 좁게 열기 때문에 에이스킹으로 맞받아칠 때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 버튼은 오픈 빈도가 약 45%로 UTG보다 훨씬 넓게 엽니다. 스틸성 핸드, 약한 에이스 X, 수릿 핸드, 낮은 브로드웨이까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빅블라인드의 에이스킹은 훨씬 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킹 수릿은 콜이 없습니다. 올인도 없고 순수하게 3벳입니다. 플랍으로 넘어가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에이스킹 옵수도 콜은 없습니다. 대부분 3벳이고 올인은 일부만 섞입니다. 여기서 상대가 UTG일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UTG 상대로는 에이스킹 옵수 올인이 절반의 빈도로 나왔지만 버튼 상대로는 올인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버튼 레인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넓게 열수록 작은 3벳만으로도 폴드 스킬 핸드가 많고 상대가 콜한다고 해도 대부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5BB 버튼 오픈을 상대로 빅블라인드의 에이스킹은 7BB 레이즈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5BB 구간에서 상대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으로 맞이한 상황입니다. 직전 버튼 오픈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입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버튼보다 조금 더 선별된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버튼은 약 45%로 넓게 열었지만 스몰 블라인드는 그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5% 정도로 오픈합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25BB 구간에서 에이스킹은 더 이상 콜이 없습니다. 100BB에서는 상황에 따라 에이스킹 옵숫을 콜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25BB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택이 얕기 때문에 콜로 천천히 운영하는 것보다 프리플랍에서 바로 압박했을 때의 EV 값이 훨씬 높습니다. 먼저 에이스킹 수릿을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7.5BB 레이즈 100%, 올인도 없고 콜도 없습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포지션도 있고 플랍 이후 운영력도 좋기 때문에 굳이 프리플랍 올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7.5BB로 압박하면서 플랍을 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스킹 오프 수릿입니다. 에이스킹 옵숫도 콜은 없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올인 22.2%,
72%, 7.5BB 레이즈 77.8%입니다. 기본은 7.5BB 레이즈지만 올인도 일부 섞입니다. 여기서 꿀팁, 실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스팟, 모든 액션을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이스킹 옵숫은 올인과 레이즈의 EV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랍 이후 OOP 운영이 부담되거나 콜을 받았을 때 이후 판단이 어렵다면 에이스킹 옵숫은 그냥 올인으로 단순화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25BB 구간에서 상대 레이즈에 그냥 콜하지 않는 겁니다. 레이즈든 올인이든 압박해야 가치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에이스킹은 스택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핸드가 됩니다. 먼저 100BB에서는 운영입니다. 스택이 깊기 때문에 플랍 이후 판단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 레인지가 강하고 내가 포지션이 없다면 에이스킹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에이스킹 옵숫은 콜로 받아주는 선택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25BB로 내려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5BB에서 에이스킹은 콜이 없습니다. 스택이 얕아지면 콜로 천천히 운영하는 것보다 프리플랍에서 바로 압박하는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25BB의 에이스킹은 레이즈나 올인으로 프리플랍에서 먼저 싸우는 핸드가 됩니다. 특히 버튼처럼 넓게 여는 상대를 만나면 빅블라인드의 에이스킹은 강한 리스틸 핸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합니다. 에이스킹 수딕과 에이스킹 옵숫은 같은 에이스킹이 아닙니다. 에이스킹 수딕은 플랍이 운영력이 좋아서 더 적극적으로 3벳 할 수 있고 에이스킹 옵숫은 상황에 따라 콜, 3벳, 올인 비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킹을 잡았을 때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몇 비비인지, 상대 포지션은 어딘지, 그리고 수딧인지 오프 수딧인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에이스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본에서는 GTO와 익스플로잇의 관계부터 오픈 레인지, 빅블라인드 방어, 그리고 에이스킹 운영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차트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과 스택에 따라 핸드의 가치가 왜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만큼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플레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GTO 코알라 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